2017년에 파리 대책, 2018년에는 9.13 대책, 2019년에는 12.16 대책이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하고도 22일. 아우, 좋은 날씨입니다. 좋은 날짜입니다, 참. 네. 이자가 이렇게 많네요. 자,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벨벳스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월 22일? 2월 22일. 이 트리플이네. 2020은 20, 22 두 개니까 하우스 네. 집 졌는데. 아, 머리 아프다 갑자기. 아, 그게 이렇게 바로 연상이 되세요? 20 딱 얹고 이 세 개 트리플이니까 이 집인데. 죄송합니다. 아, 별 말씀. 요새 지금 다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심각해요. 오늘 원래 별별수다 못 찍을 뻔했어요. 왜요? 나 숙소 놀러 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어디를 놀러 가?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겁나가지고 진짜 겁나잖아요. 괜히 뭐 나는 그렇다 치는데 애들 막 이런 게 혹시라도 좀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고 뭔가 감기 기운 좀 있을 것 같으면 기침만 나도 조금 막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혹시나 하는 또는 내가 혹시나가 될 수 있잖아. 아이 참 심각한 상황. 굉장히 예민해지는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어젯밤에 100명 이상 확진자가 발표됐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 같은데. 100명 이상? 그러니까 어제 하루? 네. 그래서 300명 넘었다고. 아, 그래요? 그게 나오더라고. 난 204명까지 봤는데 300이 넘는다고? 네, 300명 넘었다는 얘기를 직접 보지 않고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태가 심각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각별히 건강주의 하시고 마스크 끼고 이제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일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이 불안한 시기에 부동산 대책 발표가 20일 날 있어왔고요. 오늘은 20일 대책 발표 난 이후에 시장 동향에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요.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시간인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정지역 묶인 수원, 안양 호가가 최대 1억 원이 뚝 떨어졌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일단 수원 지역의 변화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수원 권선구 호반베르디움 더 퍼스트의 84제곱미터가 과거 호가가 8억 7천만 원이었다가 8억 3천만 원으로 약 4천만 원 정도 빠진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양 만안구 레미안 메가트리아가 8억 5천만 원에서 7억 4천만 원으로 약 9천 정도 빠진 것으로 호가가 조정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수원 8달구 히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프리미엄은 5억 1천에서 4억 8천으로 약 3천 정도 빠진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었던 지역들이 호가가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220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어 안양 만안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됐어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게 단계에 따라서 분양권 전매 제한의 기한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원래 3단계였기 때문에 민간 택지는 6개월 이후에 전매가 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1단계로 격상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권이 아예 전매가 금지야. 소유권 이전 시까지. 예, 계속 금지인데 이 지금 기존에 분양했던 단지들까지는 소급해서 분양권 전매 금지를 못 먹고 이제 앞으로 대투기가 가지고 지정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은 그게 걸리는 게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가 걸리고 장기보유공제 그 장기보유공제 배제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아요. 장특공제. 예, 장특공제를 못 받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딱 걸리는 순간 양도세들이 많아지니까 매도자들은 세금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거죠. 10%포인트, 20%포인트. 이 부분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요번에 대책에 추가된 게 뭐냐면,
대출 나가는 금액 기준 자체를 이제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60%까지 대출 나가던 거를 줄였어요. 그래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가액이 좀 줄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다 보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좀 걸거고 매수자도 살 때 대출을 좀 덜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팔아도 다주택자라고 하면 세금이 많아지니까 조금 신경이 쓰이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호가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를 보면 이 계속 그렇게 이게 지금 사실 저는 8억 5천 하던 호가가 7억 4천 호가가 떨어졌다는 게 이렇게까지 떨어뜨릴 만한 8억 5천이 미정상이었던 건가 7억 4천이 미정상인 건가 약간 기준을 어디 둬야 될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단지들 같은 경우는 뭐 결국 3, 4천 정도의 호가 조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폭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그래요. 네. 일단 대책이 나오고 나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그걸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지금 그렇죠. 2월 20일 대책 발표하고 지금 2월 22일인데 좀 봐야지. 그렇지 네, 봐야지. 근데 분위기를 어쨌든 좀 봐야 되는 어쨌든 상황이 발표가 났는데 네. 뭐가 반응을 보여줘야 그래야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게 항상 이런 기사가 보면 네. 조금 기사를 꺾어서 읽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사를 쓰면 이런 자료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 그렇죠. 왜냐하면 상한가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상한가가 있고 하한가가 있고 거래 사례라고 하더라도 상한가 거래 사례, 하한가 거래 사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배열해서 보여주느냐에 따라 폭락했다, 폭등했다. 막 가격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올랐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만 보기엔 좀 그렇다. 그리고 이제 통계도 실거래가 통계도 아니고 호가 통계라서 네. 이 호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뭐 당장 딱 나오고 나서 다른 기사 같은 경우 뭐냐면 아유 저희는 안 떨어져요. 뭐 이렇게 버티세요. 얘기했다는 네. 현장의 중개업소의 목소리도 있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네. 지금 뭐 당장은 조금 조용하겠지만 또 음. 반등할 거예요. 뭐 이제 그런 목소리 듣고 하기 때문에 조금 상황 자체는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기사는 딱 이제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추가 묶인 지역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세게 안 묶었거든요. 예. 지금 뭐 예를 들어 성남이나 수지 이런 용인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뭐 상향,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했거든요. 안 했죠. 그리고 뭐 대전 같은 경우도 지정 안 했고 부산도 말 많았고 뭐 몇 억이 급등했네 얘기하지만 손 안 댔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조금 그러니까 별로 반응들이 없었어요. 이번 220 부동산 대책을 대책으로 그렇게 인식하지는 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확실히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세게는 안 냈네. 뭐 이 정도로 되겠어? 이제 그런 분위기도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6.19 대책도 그랬고요. 2018년에 8.28 대책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11.6 대책도 그랬어요. 느슨하게 나왔죠. 근데 이후에 2017년에 8.2 대책, 2018년에는 9.13 대책, 2019년에는 12.16 대책이 슬쩍 나왔다고 그다음에 빵 때리는 게 뒤에 나왔거든. 이번에도 올해도 뭐 시장 반응이 영 미온적이다. 뭐 이거 시장이 별로 우리 대책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또 연이어서 세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총선이 있기 때문에 뭐 총선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전이 될 수도 많이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여러 지역들을 너무 중첩적으로 적용해 버리면 아무래도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으니까 살짝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보면 이 말들이 많은 게 뭐냐면 맞는 게 수지 같은 경우, 용인 같은 경우도 수기과열지구에 지정 안 했냐? 그 반대되는 목소리에 있는 분들. 우리 아파트가 2008년에 얼마였는데 2008년 가격을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급등해서 가격이 1억이 올랐어. 그러니까 여기는 조정을 이 규제를 때려야 돼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보면 1억이 오른 가격이 2008년 가격보다 아직 2억이 더 싸.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역의 구축들 같은 경우는 사실 못 오른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뭐 수용성이란 말이 나오는 게 그 지역의 모든 아파트가 이렇게 다 뜨거운 건 아니고 그 중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아파트들이 치고 올라간 거고 못 올라간 애들은 좀 지지부진하게 가격이 오히려 빠진 사례도 있으니까 세게 걸지 못한 마음도 이해는 가. 근데 또 그럼 한편으로는 반론이 있지. 서울은 안 그랬어? 서울도 그랬어. 서울도 투기해지고 지정할 때 다 뜨거웠나? 서울의 신축들이 그렇게 뜨거웠고 그 주변에 있는 구축들은 정고점 회복 못한 주상복합 대형들 이런 거 넘쳐났지. 그렇죠. 그렇지만 똑같이 규제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 올랐냐? 또 규제 지역 하에서도 또 올랐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얘기 나오는 게 이게 규제할 실효성이 있냐? 결국은 또 이 지역의 매물 급감을 만들고 왜냐하면 매도자들은 양도세 중과 두들겨 맞으면서 또 지금 팔기는 좀 그러니까 버티자 쪽으로 유도할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풍선 효과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조정 대상 지역 지정만으로도 일단 양도세 중과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일 거냐 아니면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부를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뭐 어딘가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여기를 눌렀으니까 다른 데가 튈 거다. 그 유망 지역 벌써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뭐 기사에서도 보면 인천 쪽 라인 얘기하는데 이 기사가 좀 늦은 거야. 또는 아예 그냥 생각하고 가는 거지. 지금 수용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가 아니야. 이미 작년에 다 급등했고 지금 이제 사후 약발처럼 많이 이슈화되고 쫓아가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이 규제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제 GTX B 라인들, 인천 라인들 이런 데들 엄청나게 송도 이런 데들 난리 났고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비규제 지역들. 이런 지역들도 좀 있으면 이제 가만히 안 냅두겠지. 가서 니들이 가서 장난쳤어? 그럼 규제 지역 묶어줄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들이 움직이면서 아직 규제가 없는데 뭐 가격이 좀 소위 말하는 갭이 적은 지역들로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규제가 가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2020년, 2021년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보일 것이냐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솔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는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진짜 풍선 효과로 또 그쪽으로 갈지. 근데 저는 옛날 생각해 보면 인천에 그래서 그 투자하러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거의 부동산 끝물쯤 2008년. 네. 그래서 인천 재개발 공부하느라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거긴 또. 그래서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많이 물렸지. 나는 안 가. 이런 진짜 많이 물렸죠. 예, 그때 선수들 그렇게 시위의 흐름을 쫓아 비규제, 저규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갔다가 장이 딱 꺾이고 나면 거기부터 쫙 물 빠지잖아. 그러면서 이제 받아줄 구조대가 안 와가지고 10년씩 묶여 있는 사람들 많죠. 맞아요. 그래서 딱 10년 갖고 있다가 네. 그래서 손해 안 보고 잘 팔았어요. 네. 존버를 지금까지 했으면 먹었지. 부동산은 존버야 무조건. 자,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할까요? 실수요자 잡을라 6천만 원 어디서 구하냐라는 얘기인데 대출 규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LTV 60%가 50%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주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존대로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실수요자로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대출이 10% 줄어들면서 이제 돈이 모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이었냐 또는 실수요자까지 막게 되는 대책이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쩔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15억 초과는 사지 말라고 해야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도 하는데 이거 줄이는 게 뭐 지금 정부 입장에서 대수겠습니까? 니들은 이 정책을 쫓아와야 된다. 저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대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요번에 대출 줄일 때에도 보면 뭐 옵션이 붙어 있어요. 70%까지 받을 수 있는 일부 대출은 남겨놓는다. 그런 거 붙어 있었잖아요. 그냥 조건 안 맞으면 당신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룰이야. 따르세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데 네가 좀 손해 봐야지. 또는 네가 하지 마, 쫓아와야지. 뭐 이제 그런 마인드 아닐까. 규제 자체가. 그리고 서울은 이미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창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신용대출들 갖다가 담보대출 가득 쓰고 신용대출 가득 써가지고 집 사고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결국 이런 대출 규제에 따른 어떤 선택이고 지금 또 후유증도 많이 남을 수 있을 만한 좀 위험한 어떤 그런 방법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또 아예 대출 컨설팅 자체가 바뀌겠지. 부동산 가서 여기 있다 이거 대출 이거밖에 안 나온대 그러면 직접 얻으신대요. 신용 대출 얼마까지 알선에 드리는 대출 상담사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마련하시면 돼요. 뭐 이제 그렇게 가겠지. 이제 그거 막으려고 DSR 이런 게 있는데 요번에 DSR은 안 건드렸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또 조이려고 하겠죠. 어쨌거나 수요가 실수요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출 규제, 대출 한도를 이렇게 축소한다는 거는 수요를 축소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고요. 뭐 당사자들은 억울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정책이 그런데. 네.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수요 자체를 좀 억눌러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피해 보시는 분들도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고. 이번에 지금 분양도 많이 되고 관심도 많이 받을 때 나름대로의 자금 계획을 세워서 청약 받아보면서 지키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런 게 빵 터져버리니까 그 실망감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게 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투자의 기준이 실수요자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뭐 마치 정부의 스트렝스는 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투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피해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만은 저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10%포인트 LTV를 줄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9억 이하는 50%로 10%가 줄었고 그 다음에 9억 초과는 30으로 더 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간을 나눈 건데 이 동네에 9억 초과 아파트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 정도 LTV 줄인 건데 뭐 정부가 생각할 때는 9억에 대해서 50%면 4억 5천이잖아요. 9억짜리 집 사는데 4억 5천 갖고 집을 산다? 그럼 결국은 좀 더 적은 금액을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럼 그 정도는 뭐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 생각했을 수도 있지. 4억 5천 대출 많아요 저거요? 많죠. 네. 4억 5천 원리금 상환하면 네. 꽤 월 부담해야 되는 원리금 상환 금액 클 텐데. 그래서 30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년 이렇게 해도 원리금 상환 들어가면 금액이 연봉이 어지간히 안 되면 좀 부담스럽긴 할걸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게 뭐 그렇죠. 나는 그렇게라도 부담하면서 사겠다라고 하는 니즈를 꺾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런 과도한 규제는 그러니까 그러한 규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목소리도 많은데 또 정부가 생각할 때는 이 동네는 그렇게 9억 초과하는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제가 한 10% 정도의 LTV 규제 정도지 그게 과하게 우리가 접근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뭐 굉장히 부푼 희망, 꿈 이런 거 갖고 계셨던 분들이 뭐 상실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자금 계획 재설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저기 또 물어보다 보면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아무튼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회를 한번 찾아서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가격이 10% 빠지면 부담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때
사용할까에 대한 거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요새 될 것 근데 같아요. 큰 틀에서 분위기가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수용성 팔아서 강남 가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급증에 역귀송족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여러 채 팔아서 강남 입성을 노려보자 정부의 수용성 규제 움직임도 한몫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이 2, 3억 빠진 급매물에 눈독을 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도권을 처분하고 그리고 다시 강남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여전히 규제 이후에도 수원 등의 상승 여력이 있긴 하지만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고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물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거래 자체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투자자들의 갈아타기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업계에서는 뭐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 지역에 묶여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수원, 권선, 영통, 장안구 등지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을 또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서울 가자. 이 얘기가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지금은 수용성 팔았는데 이게 작년에는 뭐냐면 마용성 팔아 강남 가자. 그러니까 반복이야. 이게 결국은 어떤 흐름이냐면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정비사업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약간 투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장이 싹 싸늘해지면 이거 재건축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또 대단지 물건 많은 데 같은 경우는 또 그러면 실망 매물 또는 요만큼 먹었으면 됐으니까 갈아타야지 뭐 이런 물건들이 이 규제가 되게 세게 먹히던 시절에는 한 몇 억 왜냐하면 그렇게 급등도 했으니까 그렇게 호가가 낮아진 물건들도 나왔어요. 근데 마포의 신축, 예를 들어 마레프로 대표되는 이런 신축 아파트, 성동구의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가도 높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매매가도 되게 높게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포의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전세 가격이 강남에 있는 그런 재건축이라든가 인기 아파트가 훅 꺾여서 이 갭이 줄어들면 요거 팔아서 샥 갈아탈 수 있는 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 팔아서 강남 진입, 송파 진입 하는 분들이 더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재작년, 작년의 트렌드였는데 이번에는 수용성이 뜨면서 뭐 호가가 14억, 뭐 이제 실제 실거래가 12억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징검다리 역할을 수도권의 핵심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성 팔아 강남 가자. 이제 뭐 기사 사례에서는 보면 수원의 아파트를 그 용인의 아파트를 팔아서 송파로 갈아타는 이제 뭐 송파의 최고 신축이 아니라 그냥 송파의 기축을 갈아타는 이런 어떤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의 사례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번에 이제 내 기다리다 안 오르던 것들 요번에 우리 쿨타임 차서 올랐으니까 이제 좀 요번에 상급지라는 개념이 약간 불편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서울 하겠다라는 수요들이 그렇게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이 기사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렇게 비규제 지역 또는 저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움직이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수요들이 결국 서울로의 재진입을 만들어주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부산 이런 데 들어갔던 돈이 부산 가격이 오르면 그거 팔아서 뭐 하겠어. 오른 돈이 결국은 핵심 지역, 그게 똘똘한 단체 현상이고 그게 이 부동산 양극화잖아요. 그런 걸로 계속 결국은 궁극적인 투자의 목적지는 서울 핵심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데 부풀려가지고 예를 들어 막 진짜 갭 투자들이라든가 이런 거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규제, 비규제 지역에 막 갭 투자 5천만 원, 1억짜리 10채 들어가서 얼마 남았어. 그냥 일반 세율로 양도세만 내고 팔고 오면 그 돈 뭉쳐서 뭐 하겠어. 결국은 그 현금 은행에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대체해서 어디 갈 거냐 생각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게 서울이잖아요. 이제 결국 뭐냐면 이런 풍선 효과들의 끝이 서울에 다시 어떤 집중되는 뭐 거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서울의 가격을 더 밀어 올리는 그런 영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사에서는 서울의 일부 단지들 호가가 2, 3억 빠지는 반면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거 옛날 얘기예요. 지금 분위기 달라요. 그렇죠. 네, 지금 2, 3억 빠졌던 물건들이 거래들이 되면서 네. 지금 사실 호가는 다시
대책 전 시점 수준까지 물론 매수가 가격 쫓아오진 않아요. 거래가 안 되긴 하는데 문의는 있는 상황이고 이미 지금 좀 분위기는 약간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15억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또 자금 조달 계획서 매매 거래한 다음 실거래가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이번 대책에서도 예, 요번에 지금 네. 오늘부터 오늘 지금 시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자금 조달 계획서 내용을 보면 부동산 매각 자금이라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팔고 돈 들고 있다가 음. 그냥 사서 옮기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털어봐라. 그렇죠. 거야. 네네네. 돈 원래 예금 있었고 네네. 갈아타려고 그다음에 판돈 있어서 뭉쳐서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 그냥 왜냐하면 그렇게 갈아탔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안 탔는데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리면 집만 날아가는 꼴이 되는 거니까 뭔가 좀 불안할 수 있죠. 네. 지금 이동 수요 자체가 평면적 이동이 아니라 이제 계층적 이동. 그래서 지역을 바꾸고 상품을 바꾸고 하는 쪽으로 이동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 이렇게 계속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요? 봐야겠죠. 이제 동향 봐야겠죠. 그러니까 벌써 12, 16 대책 약발이 끝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조사들 하고 그러면 니들이 겁이 안 날 것 같냐 이런 거지만 실제 아무 문제가 없는 말 그대로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법 이런 어떤 그런 자금 출처가 불투명한 그런 수요 말고 실제 깔끔한 수요들이 얼마나 여전히 남아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장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담합한 아파트 본격적 수사하겠다. 서울 경기 12여 개 단지가 그 대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10곳가량의 집값 담합 제보를 접수해서 내사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21일 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시행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10개 단지가 어디냐라는 건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일단 내사에 들어갔다.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난 욕 나와. 그러죠. 난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이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게 지금 박선호 1국토부 차관이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얘기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10개 단지 지금 내사하겠다. 그리고 한국감정원 이제 산하에 지금 이 센터에 특사경이 아니라 제보 센터를 만들었어요. 센터. 그래서 이제 자료들 충분히 담합해 이 어떻게는 증거 포함해가지고 신고할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가서 봤어요. 구조도 어떻게 되는지 봤고 신고하면 일단 감정원에 있는 그 센터에서 내용 확인해가지고 자료들 포함해서 구청, 그러니까 지자체에다가 조사를 하게끔 해서 보내고 그럼 지자체가 조사를 해서 해당 당사자 처벌하고 조사 결과를 다시 감정원으로 갖고 오면 감정원에서는 국토부에 보고하고 신고한 사람한테 다시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내용 자체가 왜 이렇게 열을 내? 우리 집은 10억은 받아야죠. 이게 3년 이하 징역 처할 일이야? 여러분 우리 집은 10억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 아파트가 11억에 거래됐는데 이게 범죄야? 나는 이게 담합행위고 이런 식으로 이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머리로는 그리고 이제 그거 조사하니까 니들 입 닫고 있어라 이거 아니에요. 예? 나는 이거는 제 집사람하고도 이 얘기를 하면서 너는 지금 이게 지금 거기 가서 칼로 찌르고 뭐 사람들이 이런 범죄랑 우리 아파트 얼마는 받아야 돼요를 카톡방에서 얘기한 게 그런 식으로 처벌이 된다는 이 법이 만들어진 게 너는 네 머리로는 이해가 되냐 와이프한테 그랬더니 말을 못해. 이해가 되세요? 나는 집값 담합이 왜 그렇게 흉악한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 던지는 게 그렇게 흉악한 범죄인지 그게
이게 FAQ에 나온 거예요. 앞으로 이런 말 하면 신고해 주세요라고 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내서 이렇게 사례를 주고서 이거 신고하라고 그 신고센터 FAQ에 보면 나오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장님 얘기하는데 동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반면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우리 집값 10억 넘으면 딴 데도 다 그만큼 하는데 우리 집값도 10억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 그리고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갖고 처벌을 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문제가 뭐냐면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신고를 입주민들이 눌러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얼마 이하 매물 등록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은 앞으로 우리 단지 거래할 생각하지 말라라든지 하는 강압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몇몇 개의 단지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너무 심해. 이거는 뭐 조폭이야, 조폭.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 그게 제재해야 될 사유는 맞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다 캡처해가지고 다 센터에 넣어서 가. 그럼 그 사람들, 그 동네 아파트 사람들 다 범죄자 되면 되는 거네요. 아니죠. 처벌 안 하겠죠. 아니 처벌 안 할 거면 이런 법률을 왜 만들어? 아니 뭐 그렇게 심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전에 그치. 경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처벌을 할 건지는 징역형이 나오진 않고 벌금형 정도 나오거나 그것도 이제 기준에 따라 나오긴 하겠지만 나눠서 하긴 하겠지만. 설마 뭐 공산당입니까? 이렇게 해서 누구 흉 봤다고 잡아가는. 근데 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일단 제도 자체가 좀, 그리고 이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네, 법 위반 자체도 내용이 보면 그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것도 조금 그렇고. 아무튼 좀 굉장히 어떤 제재의 필요성은 있으나 그 제재를 이런 식으로 법률화해서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불쾌합니다. 불쾌해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2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사에 들어가서 뭐 조사하고 결과가 나온다니까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사례들이 나오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눈에 불을 켜고 신고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 아파트 가격은 좀 떨어져야 돼. 이 아파트 가격은 좀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대기 매수자들이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행위를 보면 볼수록 다 신고해가지고 다 캡처해가지고 넣겠지. 그러면 이제 그걸 일일이 조사하려면 이걸 조사하는 인력이 이제 얼마나 힘들까. 힘들고, 그리고 조사해서 이거 해서 그 사람들 징역 뭐 이렇게 벌금 매기고 하면 가격은 안정화 될까? 일단 뭐 가격의 안정화 될까?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일단 뭐 정상적인 거래를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자는 거니까. 아니, 아무튼 이거 말 많잖아요. 얼마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는 형벌의 대상인데 이 금액 이상으로 사시면 안 돼요. 그 금액에 사면 호구지. 이 얘기는 괜찮아. 가격을 싸게 사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없대. 이런 개뼈가루 같은 법이 다 있어. 얼마 이하로 사는 거는 말해도 되고 이상으로 사면 이상으로 팔면 안 돼. 이런 거는 나는 이게 이런 식의 시장 규제가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자, 21일 이후에 진짜 조사한다니까 결과 나오고 다시 한번 우리가 거품을 물 건지 안 그러면 위안을 좀 삼아볼 건지. 당사자들은 굉장히 신경 쓰이고 만약에 이제 이 사안들이 나와서 신고돼서 조사받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커뮤니티 등에서 이슈화 되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잠수 타야지 뭐. 잠수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법률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어떤 법률적인 대응들
뭐 이런 것들 집단 대응들 이런 부분들도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이런 사례들은 잡을 수 있다라고 해놨지만 그거는 재판부에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선까지를 볼 건지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단체 행동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슈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자, 5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촌 주공 분양가가 진통입니다. 4월 말 상한제 시한을 넘겨서 지금 후분양을 뒤로 가냐 또 뭐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HUG는 3.3제곱미터당 2,970만 원을 제시했고요. 조합은 3,350만 원에서 양보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합의가 안 되면 후분양 하겠다라는 주장도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재건축 하자고 이제 서울시에서 뭐 지원해주고 뭐 한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또 갑자기 분양가 관련돼서 얘가 빡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조합장 뭐 3천만 원 뭐 못 만들어내면 나가라 뭐 심각하게 치는 것 같은데. 난 이것도 열받아. 분양가 상한제도 항상 얘기하면. 네. 아무튼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최대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은 3,550이라고 그랬고요. 네. 원래 허그에서는 이자까지 우리 기준으로는 2,600, 700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제시를 했다는 거. 이게 이제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자 관리 기준을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작년 6월에는 대놓고 발표를 했어요. 이런 기준으로 해서 내겠다라고 해서 금액 얼마 선이 나왔기 때문에 밖에서 그 기준을 유추할 수 있었지. 이번에 바꾼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바꿨는지 깜깜이야. 그냥 쥐들이 결정했어. 몰라.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970까지는 둔주는 줄 수 있을 것 같대요. 뭐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정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분양 보증을 해줄 수 있다를 지금 정한 거잖아요. 근데 조합에서는 한 평당 500 정도 차이 나니까 그럼 5, 35, 한 1억 7천 세대당 뭐 이제 30평 기준으로 분양가가 갭이 나는 거죠. 그 2,970은 못 받아들인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 조합에서도 조금 내려서 협의할 의사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카더라로 들리는 얘기를 보면 뭐 이건 또 정확한 얘기는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데 2억 그러니까 평당 2,970 그러니까 평당 3,000선에는 협의를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준공 후 후분양으로 가자 이런 목소리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더라도 그냥 후분양으로 가자라는 목소리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고요. 3천에 분양하느니 그게 낫겠다. 3천에 분양하더라도 나중에 하자. 어떻게 보면 좀 감정 싸움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HUG 관계자분이 분양 가격이 낮게 책정되기를 원하는 예비 청약자가 많은 만큼 조합이 원하는 대로 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HUG 입장에서는 남의 땅 가지고 니네 아파트 싸게 분양할 거 기다리는 사람 많으니까 조합은 니들이 못 이길 걸. 이제 뭐 이런 그런 뉘앙스잖아요. 반대로 그럼 조합 입장에서는 우리 집이 헐값에 분양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우리 땅 주인들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HUG 니네 맘대로 일반 분양 기다리는 니네 맘대로 싸게 또 산정되지는 싸게 우리는 분양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또 이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걸 이제 억제하는 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인데 또 이제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봐야겠지. 말은 이렇게 해놓고 스트레스 받겠어. 서울에 공급 물량 없다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으려면 4월 이내에 분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한편으로 뒤에서는 칼 들고 있는 거야. 분양가 이거 이상 넘으면 너 잘라버릴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박선호 차장이 아까 그 얘기했어요. 박선호 차관이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전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들은 건 아니고 기사에 워딩된 부분을 봤는데 질문이 그거예요.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지금 효과를 볼 거다. 정책이 시장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 얘기해야지 뭐 어떻게 그럼. 근데 그 나온 게 이따위야. 우리 아파트 얼마는 받아야 돼요. 어? 그걸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들기는 게 그게 정책이야? 그런 정책으로 시장을 이긴다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 싸게 받을 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니들은 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찍어 누르게끔 하는 이런 거 정책이라고? 저는 이런 정책이 더 많은 부분을 시장의 신뢰를 잃게 한다거나 사업 지금 결국 이게 공급 부족으로 결국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이런 마음에 안 부분들이 들어? 맞물려 있으면서 제가 추구했던 가치들이 많이 붕괴되고 있는 걸 느낍니다. 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자 우리 그 열심히 공부하셔서 네 가셔야지. 이런 거 만드는 데로. 아니야.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뭐냐면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또 길을 찾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걸 갖다가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어거지를 돌리기 위해서는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없죠. 지금 이런 것들도 다 무리수예요. 제가 볼 때는. 다 그렇죠. 그 무리수를 보면서 저처럼 절망하잖아요. 이거는 필요성은 알겠지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부작용이 빤히 보이는 왜 이렇게 얕은 수들밖에 못 쓰지? 각기 자기의 입장이 있잖아요. 또 뭐 어떻게 뭐 상황 자체를 보면서 뭐 각자 자기의 입장에 빙의돼서 잠깐 보면 그러면 차관이 시장이 정책을 늘 이깁니다.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조합원 입장에서 우리 싸게라도 해서 가겠습니다.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HUG 입장에서 그러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너네는 그렇게 해준다. 예외를 만들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고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하시는 바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가 자꾸 분쟁, 분란, 논란, 논쟁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적정한 범위 내에서 규제라는 건 필요하겠지만 이게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규제는 오히려 더 큰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도 아마 참고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월 20일 대책 발표한 이후에 나온 기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뽑아보니까 그 전 기사는 좀 다 한물 같고 뭐 대책이 나온다더라 하는 내용이고 20일 이후에 나온 기사들은 요 정도에서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또 지켜봐야 되겠죠. 내용 자체는. 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워낙 또 흉흉하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도 영향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로 경제 성장 침체 이게 되게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보면 뭐 일각에 들리는 얘기로는 공연 이런 거 제가 제 친구가 이런 무슨 기획사에서 일을 하는데 공연이 다 취소. 그래서 매출이 침체 되는 부분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뜨는 산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또 임차해주고 있는 건물주가 그리고 또 지금 음식점들 이런 데도 장사 안 되잖아요. 심지어 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도 사람이 없대요. 이렇게 한 이게 참 보기 드물 정도로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매출이 급감하고 부동산 가치도 그래서 임대인들이 항상 이런 의미로 임대료 뭐 한시적으로 몇 달간 깎아주고 뭐 이제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구책들 서로 좀 그 힘든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축소된 그러니까 이 경제 침체 이런 부분들이 또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심경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2020년 부동산 시장
약세장으로 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약보합 이런 말씀을 작년 말에 하반기에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런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또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걸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변수로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것도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근래 제가 일요일 날 원래 대구 강의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휴강 중이거든요. 대구는 길에도 사람이 없다던데. 그러니까 휴강 중이거든. 그래서 한편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연락 드려가지고 여쭤봤더니 뭐 부동산도 다 문 닫았대요. 일찍 조기 퇴근 한다고 다들 얘기하시고 길에 사람도 없고 사람들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도 전부 다 잠정 폐쇄 같이 뭐 거의 문 안 열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한 적 있죠.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으려면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제가 예전에 별별수다에서 그 얘기해놓고 욕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300명 정도의 수준에 있으니까 벌써 이 정도 상황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 커지게 되면 심각한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같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금 그런데 중국도 이 문제 때문에 되게 큰 힘든 걸 겪으면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도 바로 영향이 있지. 경제라고 하는 게 그럼요. 외부 저런 중국발 어떤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너무 이렇게 이 장밋빛 전망만 두고 생각하기에는 이런 외부 요소들이 되게 큰 변수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자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걱정해 지금 이것 때문에. 네. 아무튼 건강 관리 잘하시고 선생님. 마스크 잘 쓰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방송 보시고 괜찮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